말 그대로 온실 효과는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그래. 온실이 그린하우스잖아.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하는데, 자, 여기가 지표가 있고, 자, 이 지표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고, 자, 그대로 이제 지표면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치? 그러면 요 관계로만 유지가 된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대략적으로 영하 한 18도씨 정도? 이 정도로 유지가 돼요. 그럼 영하 18도씨라면 이거는 지구 생명체가 살기에는 되게 힘들잖아. 그치?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요 지구 대기에 온실 기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요 온실 기체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이산화탄소, 메테인, 그리고 수증기. 그렇죠? 이런 거야. 그럼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지구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할 거예요.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를 이 온실 기체가 흡수를 합니다. 알겠죠? 지구 복사 에너지를. 왜냐면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정체가 적외선이야. 적외선. 그래서 온실 기체는 이 적외선을 흡수를 굉장히 잘해. 그래서 흡수한 다음에 다시 밖으로 방출하기도 하지만 일부를 지표 쪽으로 다시 이쪽으로 재방출하게 된다. 얘 때문에 요 안에 에너지량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지구 표면에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온실기체가 없을 때는 영하 18도씨가 되지만 온실기체가 있음으로써 영상 15도씨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도씨 온도에서는 생명체가 살기에 굉장히 적합한 온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온실 효과는 굉장히 좋은 것 알겠지? 굉장히 좋은 거야, 온실 효과.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온실 기체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다음에 지표면으로 재방출하기 때문에 지구의 표면의 에너지가 늘어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생명체가 살기 좋은 온도로 유지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면 딱 잘리는 게 화면이 막 썼는데 보니까 이게 잘려. 그래서 안 돼. 딱.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증기는 괜찮아. 왜냐하면 수증기는 이게 기상현상, 날씨에 의해서 자, 적도 쪽에 과잉의 에너지를 극지방 쪽으로 고위도로 이제 전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는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늘 일정한 양이 유지가 됩니다. 수증기는. 근데 문제는요, 요 두 놈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CO2. 자, CO2는 어디에서 발생하냐? 바로 화석 연료. 석탄, 석유, 있지? 천연가스, 이런 화석 연료. 왜냐면 얘는 탄소하고 수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에 사용해서 연소 반응으로 사용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화석 연료의 사용량이 그렇잖아요. 산업이 발달되고 공업화가 되고, 그치? 그러면서 이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CO2의 배출량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럼 이 CO2가 이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양이 늘어나고 얘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다시 재방출하는 요 에너지량이 더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배출량이 커지기 때문에 얘가 지표면으로 재방출하는 에너지량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해요. 자, 기온이 상승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바로 수증기에 의해서 날씨라든가 이런 것들의 균형이 깨져버린다. 자, 바다의 흐름, 해류, 우리 2학년 때 배웠지, 해류. 이 해류의 흐름이 깨져버린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를 발생시키냐면 이상 기후 현상을 일으키게 돼. 이상 기후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를 한다. 자, 됐니? 자, 이것을 지구 온난화라고 그래. 온난화. 그래서 온실효과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구를 따뜻하게 보온해서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근데 이 온실기체, 특히 CO2의 배출량,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함으로써 CO2의 배출량이 늘어나니까 온실기체가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고 더 많이 지표면으로 재방출한다. 그래서 이 양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구 표면의 에너지는 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치? 지구의 평균 기온은 15도, 15도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15도, 15도 또 올라가서 16도 이렇게 됐어.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1도만 더 올라가서 17도가 되면은, 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만큼의 이상 기후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우리가 어떤 조절하면서 이상 기후를 막을 수 있지만, 온도가 1도씩 더 올라가면은 우리 현재 인류의 과학기술로 이 이상기후를 막기에는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야. 1도 남았어, 1도. 1도 남았어, 1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1도 남았어. 그래서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자, 이러한 기후 현상이 바뀌게 되는 거야. 바뀌게 되면서 지구 전체 문제를 일으키죠. 우리 이걸 뭐라 불러요? 지구 온난화라고 부른다. 알지? 지구 온난화야. 자, 됐니?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지구 온난화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보면, 자,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그래서 명왕성 빼야지. 천해까지 이제, 큰일 날 뻔했다.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난 노입 때 천해명까지 외웠거든. 자, 수성은 대기가 없습니다. 수성은 왜 대기가 없어요? 태양의 강력한 빛 에너지 때문에 공기가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수성은 대기가 없으니까 온실효과가 없어. 그래서 밤에 엄청 추워. 일교차가 되게 커. 자, 근데 반면 금성은 아주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지. 그러니까 얘가 너무 많으니까 온실효과가 너무 커. 그래서 금성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몇백 도씨야. 그 금성에 막 착륙선, 탐사선 도착했잖아. 그럼 그 탐사선이 그 짧은 시간 동안 관측하고 그다음 다 얘는 망가져. 온도가 높아가지고.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평균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지구 표면 온도, 그러니까 지표면, 금성의 지표면 온도는 막 몇백 도. 그럼 대기 온도는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굉장히,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는, 자, 온실기체가 평상시보다 지나치게 많아집니다. 바로 CO2예요, CO2. 물론 메테인도 있어. 그럼 CO2는 화석연료 연소라면 메테인은 어디서 발생이 되냐? 주로 가축.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지에서 많이 발생이 된다. 자, 메테인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기체냐면 썩을 때 발생하는 거야. 썩을 때. 그래서 부패할 때 나오는 기체가 메테인이야. 우리 몸에도 메테인이 나오잖아. 방귀가. 우리 그 대장에 있는 미생물들, 대장균 같은 이런 미생물들이, 우리가 이제 소화를 다 하고 나서 나머지 음식물 찌꺼기를 대장에서 얘네들이 썩게 하는 거야. 그래서 썩는 과정에서 메테인이 나와요. 우리의 방구가스가 바로 메테인이야. 그래서 예전에 호기심 천국이라는 드라마, 그 프로가 있었어. 그래서
거기 나와가지고 사람의 방구를 다 모아. 비닐에다가. 방구 껴! 모아. 방구 껴! 모아. 그래서 막 몇백 명한테 방구를 모았어. 그럼 이제 이게 가서 하겠지. 그러면 입구를 다 열고 불을 갖다 대. 불이 팍 붙어. 그리고 메테인은 냄새가 없다. 알지? 근데 우리가 도시가스 메테인 쓰지. 그래서 도시가스가 누출이 될 때 얘는 냄새가 없으니까 가스 누출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냄새를 일으키는 기체들을 같이 섞는 거야. 자, 방구 냄새도 메테인 냄새가 아니야. 알지? 거기서 똥에서 나온 거니까 똥 냄새 같이 섞인 거야.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그래서 가축 같은 경우도 풀, 그렇잖아. 식물은 이게 굉장히 질겨. 세포벽 때문에.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돼. 그래서 소화가 안 되니까 식물은 어떻게 하냐면 그거 있잖아. 소위가 4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군데군데 음식물들을 저장한 다음에 썩게 만든다. 미생물에 의해서. 그래서 가축한테는 이런 메테인 기체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메테인도 있고, 알지? 그리고 쓰레기, 매립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솔직히, 같은 농도일 때는 메테인의 온실 효과가 제일 커요. 하지만 CO2 배출량, 전체 양이 워낙 많아서 우리가 CO2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도, 이제 러시아에서 어느 이제 이제 유전 채취하다가 실수로 가스가 샌 거야. 메테인 가스가 샌 거야, 러시아에서. 근데 이 메테인 가스는 바로 이제 요거 굉장히 이게 양이 많으면 온실 효과가 CO2로 더 크거든? 그러니까 얘가 대기 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를 태우려고 불을 붙였어.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있으면 꺼지겠지. 메테인이 다 타버리면 꺼지겠지 했지? 50 몇 년 동안 불이 붙고 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바로 그런 식이에요. 자, 우리나라 포항에서도요, 지금 거기 수십 년째 불이 붙고 있어요. 어떤 기체가 나왔는데 불을 붙였는데 불이 계속부터 안 꺼져.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포항에도 있어. 그런 게.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자,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 이상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이상기후에서 기상이별이 나타나죠.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죠. 왜냐면 한쪽에 비가 많이 오면 다른 쪽은 가뭄이 된단 말이야. 가뭄이 되니까 사막은 계속 넓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해수면의 높이가 점점 상승하고, 그래서, 이제, 몇십 년, 한 100년, 200년 지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웬만한 지역은 다 잠길 겁니다. 일산도 잠겨. 서울 일부도 잠겨. 해수면이 상승해서.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이 된다. 자, 대책으로 뭐냐? 온실기체 사용량을 줄여야겠지? 배출량을. 끝. 자, 여기까지가 온실기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두 번째. 대기 중의 수증기. 알지? 공기 중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뭘로 표현하냐면은 습도로 표현할 겁니다. 습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습도야, 습도. 알지? 자, 여기가 물이 있고, 자, 공기가 있단 말이죠. 자, 물 분자들은, 저기 이제 요 표면에 이제 물 분자들이 막 있을 거야. 자, 그 물 분자들이 있을 때, 자, 여기가 분자 간에 뭐가 생기냐면은, 자, 인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인력이 끊어지게 되면 얘가 공기 중으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기화 중에서 증발이라고 그래요. 증발. 알지? 증발. 그런데 온도는 말이에요. 그 입자들이 가지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척도야. 알겠지?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자,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입자 간에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은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져요. 그러면 인력이 작아지니까 쉽게 끊어지겠죠. 증발이 잘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온도를 올려주면 자, 요렇게 4개가 증발하는데 온도 올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증발되는 입자수가, 물 분자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야. 알겠지? 물 분자수가 많아지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은 잘 봐. 이 온도가 일정하면 입자의 운동도 일정한 운동을 하겠지. 그치? 일정한 운동을 할 거야. 그래서 입자 간의 인력의 크기도 어떻게 돼요? 일정한 크기를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요 온도가 20도씨라고 했을 때 20도씨에 해당하는 요 물 분자들이 운동하면서 알지? 운동을 하면서 자, 요렇게 증발하고 요렇게 증발하고 요렇게 증발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증발해서 자, 요 공기에 1kg에 해당하는 1kg 말고 자, 이렇게 하자. 자, 1세제곱미터의 부피에 공기가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증발하면서 요게 수증기들이 채워지겠지. 그치? 수증기가 채워지겠지.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수증기는 다시 물로 또 들어오기도 해요.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수증기가 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응축이라고 그래요. 얘는 증발이 되고. 그러니까 증발되는 수증기가 있고 물의 양이 있고 응축이 되는 물의 양이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증발되는 양이 많으면 응축되는 것도 많으면 요 안에 수증기가 점점 많아지겠지. 그래서 증발되는 양이 응축되는 양보다 커져버리면 공기 중에 수증기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요 수증기가 많아질수록 응축되는 증발되는 양과 응축되는 양이 같아지면 공기 중의 수증기량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알지? 그러면 이 일정의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이것보다 더 이상 수증기가 늘어나지 않지. 그러면 요 1세제곱미터의 공기 안에 수증기가 어떻게 되니? 최대한 채워진 거지. 우린 이걸 뭐라고 한다? 더 이상 채워지지가 않아. 그렇지. 이거를 포화 상태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어떤 온도에서 그 공기 중에 수증기가 최대한 채워졌을 때, 즉 증발과 응축이 같을 때, 알지? 그러니까 물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물이 되는 양이 서로 같아지면 더 이상의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량은 더 늘어나지 않잖아. 우리 아까 복사평형, 이게 평형이야. 이것도 평형 개념이야. 그래서 복사평형도 그랬잖아. 입사되는 양과 방출되는 양이 같으면, 그렇잖아. 그러면 그 안에 들은 에너지 전체량은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일정이 유지가 되면서 온도가 일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 증발되는 것과 응축되는 것이 같으면 공기 중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이 유지가 됐다. 자, 이 얘기는 이 온도에서는 어떻게 돼? 20도씨에서는 요만큼이 최대한 채워질 수가 있구나. 그치? 최대한 채워질 수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그때는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 봐봐요. 여기는 뭐야? 증발되는 양이 응축되는 양보다 더 많아. 그러면 얘기는 지금 현재 뭐야? 공기 중에 수증기가 계속 채워지는 거지.
그럼 최대한 채울 수 있는 곳보다는 덜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그래서 덜 채워졌기 때문에 더 채워지고 있는 중이야. 우리 아까 복사평형할 때 요거잖아. 이게 평형이면 얘는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덜 찼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래서 입사되는 것이 방출되는 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채워지고 있는 거죠. 에너지가. 그와 똑같이 얘도 어떻게 돼? 수증기가 더 채워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우리 뭐라고 한다? 불포화 상태라고 얘기한다. 자, 포화 상태와 불포화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요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돼. 그러니까 일종의 복사평형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야. 자, 요 개념 잘 봐도. 그래서 그래. 그 온도에서 입자들이 그러니까 20도씨에서는 자, 이 물이 요만큼 증발합니다. 자, 그래서 이만큼 증발해서 그 온도에서 최대한 채워질 수 있는 수증기량이 결정이 되겠죠. 맞지?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요 상태에서 자, 온도를 30도씨로 증가시킬 거예요. 그러면 온도를 30도씨로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 입자 간의 인력이 커지니 작아지니? 작아지죠. 그러면 증발되는 양이 어떻게 돼요? 증가합니다. 증발되는 양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증발되는 양이 증가하니까 얘가 포화 상태에 도달했을 때도 그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 더 많은 상태로 평형을 이루고 있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공기 중에 들어있는 자, 이때 이제 그 포화 상태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우리는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가 올라가야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알겠지? 알겠니?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증발되는 양. 그러니까 이거야.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볼게. 자, 증발량입니다. 20도씨예요. 20도씨에서 증발량이에요. 그러면은 응축되는 양은 요렇게 돼요. 그럼 요때가 뭐가 된다? 포화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그러니까 증발되는 양은 인력에 의해서 증발이 되니까 증발되는 양은 늘 똑같아. 알겠지? 똑같아. 증발되는 양은. 왜? 인력이 안 변하잖아. 20도씨에서는. 근데 내가 온도를 30도씨로 올렸어. 그러면 증발량은 어떻게 돼? 요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가 수증기량이야. 그럼 증발되는 수증기는 요만큼이고, 그럼 응축되는 건 어떻게 돼?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포화 상태에서의 수증기량이 어떻게 돼? 더 올라간다. 이 얘기야.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포화 상태에서는 증발되는 양과 응축되는 양이 똑같잖아. 그러면 지금 현재 공기의 상태가 포화 상태야. 포화 수증기량을 가지고 있어. 내가 빨래를 널었어. 자, 빨래는 마를까? 그렇지. 왜? 빨래가 증발하는 만큼 다시 그것이 빨래로 응축이 되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빨래에서 증발되는 수증기가 있으면 공기적인 수증기가 다시 같은 양이 응축이 돼서 빨래로 물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포화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 건조가 안 돼. 알겠지? 우리 이제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그럼 얘는 습도가 몇 %야? 이때 100%라고 불러요. 100%. 자, 그러면 자, 포화 수증기량 알았어. 불포화 상태에서의 수증기량이 있겠죠. 그럼 이 불포화 상태의 수증기량은, 봐봐. 내가 지금 우리 여기다 컵에다가 물을 따랐어.
자, 시간 지나고 보면 어떻게 되니? 아, 그냥 보여주면 되지. 자, 내가 여기다가 물을 뿌릴게. 시간 지나면 이 물은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죠. 그러면 현재 요 공기는, 우리 현재 교실에 있는 공기는 포화예요, 불포화예요? 불포화죠. 왜? 불포화는 증발이 더 잘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불포화야. 점점 이제 이 물의 양이 이제 줄어들고, 이제 줄어들 거야. 그 불포화란 말이지. 그래서, 자, 이게 현재라고 한다면, 현재 들어있는 수증기량이라고 한다면, 자, 포화 수증기량이 있을 거고요. 그 온도에서, 자, 현재 들어있는 수증기량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이 뭐다? 정확히 말하면, 그렇지. 이것이 바로 상대 습도다. 자, 왜 온도가 올라갈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는 이유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이제 습도라는 개념을 이렇게 끄집어낼 겁니다. 자, 그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량은요, 1kg의 공기가 있어요. 1kg의 공기. 알지? 자, 그 안에 들어있는, 잘 들어, 단위 잘 봐야 돼. 1kg의 공기 안에, 자, 수증기가 g이라는 단위로 가지고 있다. 자, 이것이 바로 포화 수증기량이야. 포화 수증기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포화 수증기량이 자, 20이라고 한다면 20g/kg입니다. 단위가. 아, 1kg 공기에 지금 20g의 뭐가 있다? 수증기가 들어가 있다. 알겠지?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증기량을 이렇게 표현할 거야. 수증기량을. 그래서 수증기량은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래서 자, 온도가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해. 왜? 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증발하는 수증기가 많아지니까. 공기 중에 1kg 공기에 채워지는 수증기의 양도 많아진단 말이야. 알지?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에 따라. 그래서 기온에 따른 수증기량의 그래프가 나오지. 요 그래프 잘 봐. 자, 요런 식으로 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도씨에서는 1kg당 7.6g의 수증기가 들어가 있고요. 20도씨에서는 자, 어떻게 돼? 1kg 공기에는 14.7g의 수증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30도씨의 온도에서는 1kg 공기에 27.1g의 수증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래프 곡선상은 전부 다 무슨 상태다? 포화 상태다. 즉, 이 온도에서 최대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이다. 이것보다 더 많은 수증기량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과포화야, 과포화. 알지?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포화 수증기량이 있어. 근데 요 A가 현재입니다. 현재 30도씨에서 현재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량이 14.7g이 있대요.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요? 불포화가 되겠죠? 그러면 불포화인 A를 나는 포화로 만들고 싶어요. 방법은 수증기를 더 공급하거나. 그래서 우리 가습기 틀잖아, 가습기. 건조하면. 그래서 가습기 틀어서 공기 중에 수증기 양을 증가시키거나 온도를 낮추거나. 그치? 그래서 온도를 30에서 20도씨로 낮췄어. 자, 요 상태에서 온도가 또 낮아진대. 자, 요렇게 가겠지만 일로 못 가죠? 그럼 요 곡선을 따라서 이만큼 내려갑니다. 그럼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량이 자, 요만큼 14.7에서 자, 요렇게 쭉 가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10이야. 그러면은 요 차이만큼 자, 여기에서는
자, 14.7g이 있었는데 온도를 이렇게 해서 15도씨로 낮춰버리니까 12g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최대 12g밖에 못 채워져. 그 몇 g이 빠져나오니? 2.7g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2.7g이 예를 들어서 새벽에 안개로 빠져나온다든가, 알겠죠? 또는 이슬방울로 맺힌다든가, 컵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처럼 액체 상태 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지? 바로 이게 포화의 개념이다. 알겠니? 자, 이거 이해됐지? 그러면 요 A점에서는 지금 30도씨입니다. 자, 포화 수증기량 얼마니? 27.1입니다. 알겠니? 근데 현재 들어있는 수증기량은요, 14.7g의 현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포화고요. 자, 그러면 곱하기 100%. 자, 그럼 이게 바로 현재 30도씨에서 A의 무슨 습도다? 그렇지. 상대 습도가 됩니다. 그러면 요 B점은요, 20도씨야. 자, 포화 수증기량 얼마니? 14.7g이에요. 자, 현재 들어있는 수증기량도 얼마예요? 14.7g이에요. 곱하기 100. 자, 그래서 상대 습도가 100%가 된다. 그치? 이거야, 이게 바로. 자,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물의 양을 이렇게 표현하고, 습도라는 개념. 자, 포화 수증기량 의미 알았지? 그래서 바로 이거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 이유. 왜? 증발되는 양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채워졌을 때, 예를 들어서, 7.6g으로 평형을 이룰 거냐? 14.7g으로 평형을 이룰 거냐? 자, 요 차이란 말이야. 요 차이. 그 온도가 높아지니까 증발이 더 많이 되잖아. 그 평형을 이루는 물의 양은 점점 늘어난다. 수증기량은 증가한다는 얘기. 온도가 올라갈수록. 맞지? 자, 다음에 이제 이슬점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야. 또는 이제 응결점이라고 하는데, 응축하고 응결은 좀 달라. 자, 응축은 수증기가 말이야. 물과 충돌하면서 액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증발하겠지. 그럼 여기 수증기가 만들어져. 그럼 수증기는 기체니까 막 어떻게 될까? 움직이겠지? 움직이는 수증기가 물하고 충돌할 때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응축이고, 응결은 온도를 낮춥니다. 그러면은 입자 간의 인력이 커지겠죠. 커져서 액화가 되는 것이 바로 응결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응결은 온도를 낮춤으로써 액체를 만드는 거야. 자, 응축은 기체 상태인 수증기가 움직이다가 물과 충돌하면서 액체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응축이 되는 거고. 맞지? 그래서 응결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다?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온도가. 자, 이렇게 포화 수증기량을 이렇게 표현했을 거야. 자, 30도씨에서 여기가 현재 수증기량입니다. 현재 수증기. 그러면 자, 언제 이제 응결이 일어날까요? 바로 포화 상태가 돼야 이때부터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 현재 수증기량이 요만큼일 때 온도를 낮추면은 요 온도에서 만나겠지. 그러면 요때 여기를 이제 A라고 하단 말이야. 그럼 요 온도가 바로 A의 응결이 일어나는 온도야. 우리는 A의 뭐라고 그래요? 이슬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알지? 그러면 현재 수증기량이 여기야. B점 30도씨에서. 그렇잖아. 같은 온도라 하더라도 조건에 따라서 수증기량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뭐 여기가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이렇게 되면 여름은 높을 거고 겨울은 낮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온도를 낮출 겁니다.
이 온도에서 뭐가 일어나요? 응결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이 온도가 바로 뭐야? B의 이슬점이 된다. 그러면 같은 온도라 하더라도 같은 온도에서 자, 공기에 들어있는 현재 수증기량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에 따라서 그 수증기가 응결이 일어나는 이슬점의 온도는 어떻게 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점은 바로 현재 수증기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알지? 그러면 현재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어떻게 돼? 이슬점은 올라가네? 그래서 현재 들어있는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 또한 같이 올라간다. 이제 그래서 현재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아진다. 자, 이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야. 자, 됐지? 그래서 요 그래프 보면, 자, 봐봐. 자, 요 A가 현재 30도씨에서, 자, 현재 수증기량입니다. 그러면은, 야구 줬어. 10대 빵으로. 어떻게 안타 한 개 치냐? 나 진짜. 안타 한 개 치고 10대 빵으로 줬어. 아유, 어제는 또 맨일로 9회말에 역전 하나 했다. 아유, 진짜. 야구가 사람을 잡네. 그래서 아까 걔 2학년이 나 능욕하면서 간 거야. 10대 빵 하면서. 아, 그래서 10대 빵 했구나. 아, 진짜. 자, 현재 30도씨 현재는 수증기량이 14.7g이야. 1kg 공기에.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온도를 낮출 거예요. 자, 온도를 낮추니까 포화 수증기 곡선은 요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응결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요때 저 X축의 온도를 딱 보니까 아이고 여기네. 자, 이 온도가 바로 뭐야? 현재 A의 이슬점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요 상태에서,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뭐냐면, 액체가 물이 생기기 시작할 거야. 그 온도를 내가 이만큼 낮췄어. 그래서 10도씨로 낮췄대요. 그러면, 현재 20도씨에서 어떻게 돼? 여기가 14.7g의 수증기가 들어가 있는데, 자, 요때 10도씨로 나누니까 얘는 7.6g의 수증기가 있단 말이지. 그럼 결국은 요 사이에서, 자, 어떻게 돼요? 응결이 되는 응결량은 바로 14.7g 빼기 7.6g이 되겠지. 그럼 계산은 얼마니? 7.1g이네. 그치? 근데 여기는 수증기량이나 현재 수증기량이나 똑같지? 그래서 이슬점의 수증기량과 현재 수증기량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은 이슬점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될 수 있다. 현재 수증기량이 뭐가 되는 온도야? 포화 수증기량이 되는 온도가 된다. 이 온도가 이슬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수증기량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의 온도가 달라진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수증기량이 여기예요. 그러면 이슬점은 어떻게 돼요? 쭉 가면은 여기가 이제 포화 수증기량이 되겠죠. 그럼 이 온도가 바로 요 지점에서의 이슬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슬점은 현재 수증기량에 의해서 그 이슬점의 온도가 결정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요게 되지만 여기가 바로 현재 수증기량이 되는 거고, 자, 여기는 이슬점의 수증기량이 되는 거죠.
이수점이 아니지. 이수점이 아니라 온도를 냉각시켰을 때, 더 냉각시켰을 때, 그쵸? 10도씨로 냉각했을 때 냉각된 온도의 포화 수준이다. 자, 이런 식인데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낸단 말이야. 이 문제를 이렇게 낼 거예요. 30도씨에서 2kg 공기에 자 25.4g의 수증기가 들어가 있대요. 자, 이슬점은 몇 도입니까? 그럼 이거를 이제 25.4g 지점을 막 찾아. Y축이. 요즘 되겠네. 여기네. 요 온도네. 아니란 얘기야. 왜? 우리가 수증기량은 그렇지. 1kg 공기라는 기본 기준이 있거든. 그러니까 2kg이니까 어떻게 돼? 1kg 공기에는 얼마가 있다? 2로 나누면 14.7g의 수증기가 들어가 있구나. 이게 바로 현재 수증기량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알겠니? 그래서 항상 공기의 질량 1kg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걸 계산한다는 거.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상대습도, 아까 상대습도 얘기했지만, 자, 현재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공기의 수증기량이야. 알겠지? 근데 이 상대습도는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고, 현재 기온에서의 실제 수증기량이야. 단위 꼭 1kg 공기 기준으로. 그리고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 기온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뭐가 변하지 않아요? 포화 수증기량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고정이 된 값이야. 자, 이 값이 고정이 되는 거야.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무엇에 의해서 습도가 결정이 된다? 현재 공기의 수증기량에 의해서. 그치? 그러니까 지금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지. 이 물이 이제 증발할 거 아니야. 그럼 현재 공기의 수증기량을 나는 지금 늘리고 있는 거야. 습도는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이게 바로 가습기잖아. 이게 가습기 원리 아니야. 그러니까 그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똑같으니까 나는 습도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강제적으로 수증기를 공급하는 거예요. 공기 중으로. 다 썼네. 자, 됐지? 바로 그 얘기야. 그래서 이제 온도가 일정하면 상대 습도는 현재 공기의 수증기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 현재 수증기량이 일정해요. 그럼 나는 상대 습도를 올리려면 어떻게 돼? 포화 수증기량을 낮춰야겠지. 그 온도 낮추면 돼요. 온도 낮추면 돼. 그럼 온도를 낮추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드니까 현재 수증기량은 일정할 때 상대 습도는 커진다. 뭐 이런 거지. 자, 그럼 이제 요 두 번째가 문제가 잘 나와. 맑은 날 하루 동안에 상대 습도 변화야. 알겠지? 맑은 날 하루 동안의 상대 습도 변화입니다. 자, 기온이 올라가면, 자, 여기 봐. 뒤에 나오죠? 자, 기온이, 뭐야. Y축 기온이네. 자, 기온이 요렇게 해서 새벽에 뚝 떨어졌어. 그치? 새벽 6시.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됐어요. 해가 뜨니까 기온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오후 한 3시쯤에 기온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저녁이 됐고 밤 12시가 됐어요. 자, 기온은 요렇게 변하는데
상대 습도를 보니까 상대 습도 그래프가 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다가 기온이 가장 높을 때 상대 습도가 가장 낮아. 알지? 그리고 나서 기온이 내려가니까 상대 습도 올라가요. 자, 기온이 올라가니까 상대 습도 내려가요. 아, 기온하고 상대 습도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 정반대구나. 알지? 그래서 기온하고 맑은 날 기준이야. 기온과 상대 습도의 변화는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구나. 반대로 나타나는구나. 알지? 그러면 왜? 자, 우리가 공기 중에 맑은 날이니까 이게 공기에 있는 수증기량의 변화는 거의 없을 겁니다. 맞죠? 자, 있을 점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있을 점이 현재 공기의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이 되는 온도란 얘기예요. 맞니? 자, 이것이 바로 있을 점이야. 알겠지? 그래서 현재 공기의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이 되는 온도가 있을 점이야. 그래서 있을 점이 변한다는 얘기는 하루 동안 이 있을 점이 변한다라는 얘기는 현재 공기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있을 점이 변한다는 것은 현재 공기의 수증기량이 변한다는 뜻이야. 다시, 이거 진짜 중요한 개념이다. 있을 점은 현재 공기의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이 되는 온도거든. 그러니까 이 포화 수증기량 온도에 따라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있을 점이 변한다는 얘기는 뭐가 변하는 거야? 현재 공기의 수증기량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있을 점을 봤더니요. 있을 점이 쭉 거의 하다가 낮에 오전에 조금씩 약간 변하지만은 자, 얘네들의 그래프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니? 변화가 적지. 즉 있을 점의 변화가 이렇게 적다는 얘기는 현재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맑은 날에는 공기 중의 수증기량은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대 습도가 크게 변하는 이유는 결국은 기온에 의해서 상대 습도가 변합니다. 왜? 기온이 변하면 뭐가 변하는 거야? 포화 수증기량이 변하잖아요. 즉, 기온이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해. 근데 있을 점이 균일하잖아. 거의 일정하지? 현재 수증기량은 자, 수증기량의 변화는 굉장히 적다는 거야. 상대 습도는 예분의 예잖아. 분모가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지. 상대 습도 그래서 작아지는 거야. 자, 기온이 내려가.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되니? 줄어듭니다. 하지만 현재 수증기량이 변화는 적잖아요. 분모가 작아져요. 전체 상대 습도는요, 커집니다. 알겠니? 이해됐지? 요 관계야.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야 돼. 자, 그래서 상대 습도가 가장 낮을 때, 상대 습도가 가장 낮다는 얘기는 기온이 가장 어떻게 돼? 상대 습도가 가장 낮을 때. 상대 습도가 가장 낮을 때. 기온이 제일 높아요. 기온이 가장 높을 때.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상대 습도는 오후 3시경에 가장 낮아.
그러니까 상대 습도는 오후 3시경이 가장 낮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얘네들이 상대 습도가 가장 낮을 때가 아니야. 자, 기온은,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됐어. 이거 그래프가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 왜냐면은, 온도는 해 뜨기 전에가 가장 낮아요. 그래서 이때가 상대 습도가 가장 높아요. 아, 알겠지? 지금, 이게. 그러니까 낮을 때 높을 때로 구분한 거야. 기준을 그렇게. 기준을 이걸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가야 돼. 자, 그러면 오후 3시경에 기온이 가장 높잖아요. 그러면 이때 높으니까 상대 습도 이때가 가장 낮습니다. 헷갈리지? 네. 그래서 이렇게 보잔 말이야. 자, 기온이 가장 낮을 때가 상대 습도가 가장 높을 때입니다. 이때가 어떻게 돼요? 새벽이에요. 그냥 이렇게 정리해요. 기온이 가장 높을 때는 이때는 상대 습도가 가장 낮을 때야. 오후 3시. 자, 이게 그래서 이거를 지워라. 헷갈린다. 그러니까 설명 들으면 이해되지만 그냥 보면 헷갈려. 그래서 이걸로 정리해버려. 자, 그다음에 이슬점은 하루 동안의 현재 수증기량은 거의 변화가 없다. 일정하다. 그러니까 결국 온도에 의해서 상대 습도, 포화 수증기량에 의해서 상대 습도가 결정이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지. 됐니? 자, 이거는 뭐 문제 필요 없잖아. 자, 그 다음에 하나 우리 얘기하면 요거 내용 하나 빠졌다. 자, 습도까지 다 했으니까 자, 증발이 잘 되기 위한 조건. 온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맞니? 그쵸?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증발량이 많아지는 조건.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면 증발량이 많아져요. 그렇죠? 현재 공기의 수증기량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을수록 더 채워야 되니까 더 많이 증발하겠죠? 그치? 그러면 현재 공기의 수증기량이 적다라는 거는 다르게 표현은 뭐야? 이슬점이 낮을수록 증발이 더 잘 된다. 이슬점이 낮을수록 증발량이 더 많다. 그치? 자, 그러면 현재 공기의 수증기량이 작다는 거는 자, 어떻게 돼? 상대 습도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건조할수록 빨래가 빨리 마르잖아. 그치? 장마철에는 빨래가 잘 안 마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제습기 쓰잖아. 공기중에 수증기가 많으니까 오히려 습도를 낮춘단 말이에요. 그 다음 바람이 세게 불수록이야. 왜? 증발은 표면에서 얘네 인력을 끊고 날아가는 거야. 인력을 끊는 거 온도도 있지만 외부에서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 어떻게 돼? 툭 쳐. 야,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게 저절로 떨어지는 것과 위에서 탁 칠 때 이게 떨어지는 거는 이게 더 치면 더 빨리 잘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표면에 있는 물을 탁 치면 물 분자가 잘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잖아요. 이거 아까. 자, 이렇게 했어. 가만히 놔도 그럼 지가 알아서 증발할 거야. 근데 내가 이거 더 빨리 증발할 거야. 바람 불면. 이 증발이 더 잘 돼요. 왜냐면 바람 때문에 날아가기 때문에. 알지?
그래서 바로 요 조건도 좀 알아둡시다. 됐니? 오. 자, 이제 세 번째. 구름과 강수 보자. 따라따라따. 구름 강수 나오고 고기압 저기압 이제 날씨가 나오겠네. 이씨. 자, 잘 봐요. 우리가 공기가 상승하고 공기가 하강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뒤에 다 연결되는 개념이야. 그치? 자, 여기 지표면이 있다. 자, 이 지표면에서 자, 요 기온이 온도가 올라간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낮에 햇빛을 강하게 받으면 알겠지? 온도가 올라간대요. 자, 온도가 올라가면 공기의 부피는 어떻게 되니?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 공기 덩어리가 있어요. 공기 덩어리. 여기 공기 덩어리가 있어. 자, 공기의 부피가, 자, 여기 공기 덩어리가 있는데, 자, 온도를, 아이씨, 다시 그리자. 자, 이게 지표면에 여기 공기 덩어리가 있어요. 자, 지표면에 가열이 돼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 공기의 부피가 커지겠죠. 그러면 요 공기의 질량은 일정하니까 밀도가 작아진다. 우리 그 2학년 때 우리 그 물질의 특성하면서 밀도 했잖아. 기억나? 기억나지? 자, 내가 밀도가 크다 작다고 했을 때 이거를 내가 뭘로 딱 정리해 줬니? 밀도가 크다? 무겁다. 밀도가 작다? 가볍다. 알겠지? 그래서 서로 섞이지 않은 두 액체를 같이 부어버리면 아래쪽하고 위쪽에 두 개 층이 돼요. 섞이지 않으니까. 그럼 아래쪽에 있는 게 무거우니까 내려갔죠? 얘가 밀도가 큰 거예요. 위쪽에 있는 것은 올라갔으니까 밀도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밀도가 크다, 작다는 크다, 무겁다. 작다, 가볍다. 내가 어떤 물체를 물에다가 딱 놨더니 물에 떠요. 그럼 이 물체의 밀도는 물보다 작은 거예요. 왜? 가라앉지 않았으니까. 근데 내가 쇠구슬을 딱 놨더니 쇠구슬은 물속으로 쑥 들어가요. 왜? 쇠구슬의 밀도는 물보다 크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야. 알지? 그래서 밀도는 크다, 작다는 무겁다, 가볍다의 개념이야. 자, 밀도가 작아졌어? 가볍지? 상승한단 말이에요. 상승. 자, 그럼 위로 올라가면 압력이 줄어듭니다. 대기 압력이. 자, 압력이 줄어들면 공기의 부피는 커져, 작아져? 부피가 커져요. 그치. 공기의 부피는 커진다. 자, 부피가 커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팽창이라고 불러. 팽창. 그래서 상승하면은 이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부피가 커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팽창한다. 근데 이 공기 덩어리를 놓고 봤을 때, 자, 이 공기 덩어리는 그 외부하고, 자, 이런 식의 열의 출입이 없어요. 자, 우리는 이거를 뭐라 하냐면은 열을 차단한다고 그래요. 단열이라고 불러, 단열. 알지? 열의 출입이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이렇게 부피가 커지니까 뭐야? 단열 팽창을 하게 된다. 알지? 그러면 이 공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열의 출입이 없으니까 이 에너지하고 요 공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똑같겠지. 열의 출입이 없으니까 열의 크기는 똑같겠지. 그럼 부피가 커지니까 같은 부피당
열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부피당 열이 작아지니까 자, 온도가 어떻게 된다? 내려갑니다. 자, 단열 팽창은 외부와의 열의 출입이 없이 기체의 부피가, 공기의 부피가 커지는 거야. 그러면 그 공기 안에 있는 열의 크기는 일정한데 부피가 커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같은 부피당 열은 오히려 작아지죠. 그러니까 같은 부피당 열이니까 이만큼 이 공간의 열이 위로 올라갈수록 이 공간의 열이 줄어드는 거야. 왜? 퍼져나가니까. 그럼 이 공간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갈수록 내려가죠? 그래서 온도 내려가요. 자, 온도 내려가다 보면은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있을 점에 도달할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니? 응결이 일어나요. 물이 되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구름이에요. 알지? 그래서 구름이 생기는 거야. 자, 공기가 상승할 때는 단열 팽창에 의해서 기온이 내려가고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있을 점에 도달하면서 응결이 되고요. 응결된 요 물 입자들이 구름 입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져. 그래서 공기가 천천히 올라가면 천천히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구름이 만들어질 거야. 근데 이 만들어지는 것이 천천히 만들어지니까 구름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넓게 펼쳐지면서 만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공기가 확 빨리 올라가요. 그 여기서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 구름의 폭이 좁고 높단 말이야.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면 넓게 높이가 낮은 충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빨리 상승하게 되면은 폭은 좁은데 구름의 두께가 두꺼운 이걸 저군형 구름이라고 그래. 그래서 층층이 만들어진 구름은 공기가 천천히 상승할 때, 그래서 넓은 지역에 이슬비, 가랑비가 많이 내리고 공기가 급격히 상승하는 곳에서는 구름이 어떻게 돼요? 좁고 높게 만들어지니까 요 안에서 굉장히 불안정하지. 그래서 얘네 충돌하면서 어떻게 돼? 이 좁은 면적이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비, 소나기가 내린단 말이야. 좁은 지역에. 우리 다 배울 내용이야. 미리 얘기할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구름이 생성되는 이유는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공기가 상승할 때 이렇게 돼요. 자, 이해됐지? 그래서 공기가 상승할 때 뭐다? 상승, 단열 팽창, 기온이 하강, 그래서 응결돼서 구름이 만들어진다. 자, 이것이 이제 공기가 상승하는 거다. 자, 됐니? 자, 지울게. 자, 여기가 이제 지표가 있는데, 자, 요게 공기가 상승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요게 있는 공기 덩어리를 밀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기 덩어리가 밀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공기가 하강하게 돼요. 자, 하강하게 되면은 압력이, 기압이 높아지죠. 그래서 공기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공기 덩어리가 내려가면서 자,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공기의 부피가 줄어드네. 부피가 커지는 걸 팽창이라고 하면은 부피가 줄어드는 걸 뭐라고 그래? 압축. 자, 이때도 외부와의 열의 출입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이거는 단열 뭐가 된다? 그렇지. 단열 압축이 됩니다. 그럼 단열 압축이 되면요, 요 에너지와 요 에너지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단열 압축이 되면 같은 부피당
열 또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많아집니다. 많아져요. 그치? 단열 팽창하고 반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아져.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다. 온도가 올라간다. 그럼 생각해봐라. 이게 이제 우리가 포화 수증기와 곡선이야. 자, 요렇게 돼서 온도가 내려가야 응결이 되잖아. 이수쯤에 도달하잖아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요. 이슬점에 도달하니? 못해. 그러니까 여기 온도 올라가니까 때려 죽여도 얘는 이슬점에 도달을 못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상승하는 공기에서는 구름이 생기지만 자, 여기에서는 응결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때려 죽여도 구름은 생성되지 않아요.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는 상승하는 공기고 여기는 하강하는 공기야. 그러면 여기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잖아? 그 여기 공기는 적어지겠지? 그래서 여기는 공기가, 지표면은 공기가 적어져. 자, 얘는 공기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표면에서 어떻게 돼요? 공기가 많아져요. 공기가 많으니까 공기 압력, 대기 압력 어떻게 돼? 압력이 높아지지. 얘는 공기가 적으니까 대기 압력, 공기 압력은 어떻게 돼? 낮아지지. 그래서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고기압.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저기압. 자, 공기가 많아요. 공기가 많으니까 어떻게 돼? 공기가 적은 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자, 이해됐니? 이거야, 이거. 여기 뒤에 우리가 날씨 하면서 고기압, 저기압 배울 거야. 바로 요거 같이 연결이 돼. 자, 상승하는 공기에서는 뭐가 만들어져? 단열 팽창되면서 구름이 형성된다. 그치? 그래서 저기압에서 구름이 만들어지니까 날씨가 흐리잖아. 그게 비가 온단 말이야. 저기압에서는. 자, 하강하는 공기에서는 구름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단열 압축되잖아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구름이 안 생겨요. 그래서 고기압에는 날씨가 맑단 말이에요. 비가 안 와. 흐려. 저기압. 비가 와. 구름 생성되니까. 그래서 지표면에서의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알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미리 얘기할게. 자, 우리 이거 하면 뭐가 기억나냐? 아니 제가 이게 있잖아. 자기장,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방향. 그치? 그 다음에 자기장이 형성이 돼서 변화가 생기면은 전류가 생겨. 이거 우리 2학기 때 배울 거야. 자, 이거지? 그러면은 저기압은 상승하잖아.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이렇게 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기압이면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돌려봐요. 그 바람은 이렇게 불어 들어와요. 이렇게 저기압이야. 자, 고기압은 하강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돌려요. 그 바람은 이렇게 들어가요. 알지? 바람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 자, 이렇게 나와야지. 알지?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오씨, 그림 잘못 그렸네. 오씨. 자, 이렇게 들어오니까 요렇게지. 그러니까 요렇게 나간단 말이야. 바람이. 어디서? 북반구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할 거야. 이걸로. 바람의 방향도. 그래서 여기가 고고 저잖아요. 바람이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들어오는 거야. 알겠지? 지표면에서는 이렇게 부는 거야. 자, 됐지? 자, 그럼 이제 우리 구름 보자. 구름. 자, 구름은 어디에서 생긴다? 상승하는 공기에서 생깁니다. 알겠지? 자, 상승하는 공기.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공기 덩어리는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단열 팽창하게 되고요. 단위 부피당, 같은 부피당 열의 크기가 줄어드니까 온도가 내려가면서 자, 이슬점에 도달하게 돼요.
알지?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면서 단열 팽창, 그러면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슬점에 도달하고,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서 온도는 더 떨어지겠지? 그럼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돼? 수증기가 응결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수증기가 응결이 되면서, 자, 구름이 만들어져. 근데 이때 구름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수증기가 응결이 됐을 때, 이 수증기가 물이 됐을 때, 어느 하나의 중심을 놓고서 그 주위에서 이 수증기들이 물로 뭉쳐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응결핵. 알지? 자, 또는 구름을 만드는 씨앗이라고 그래요. 구름 씨앗. 그러니까 보통은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돼. 알겠지? 그래서 이 응결핵.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 막 가뭄이 되게 막 비가 안 와. 근데 하늘에 구름은 있어. 근데 비가 안 와. 그래서 가뭄이 막 돼. 그래서 어떻게 되니? 비행기 띄워가지고서 뭔가를 막 뿌려. 그걸 뭘 뿌리냐면은 얘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을 더 많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구름이 더 많이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될까? 얘네들이 서로 이제 붙어서 빗방울이 되면서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구름이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야. 반드시 이거는 응결핵이라는 것 또는 구름 씨앗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응결핵을 중심으로 수증기가 모여서 구름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상승하는 곳이 저위도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기온도 영상의 기온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근데 만약 중위도 이상, 고위도면은 여기 기온이 어떻게 돼요? 영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수증기가 응결이 되면서 응결핵을 중심으로 자, 물방울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요. 자, 또는 자, 얼음이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 얼음을 우리가 빙정이라고 그래, 빙정. 그래서 이때 요 응결핵을 뭐라 하냐면 빙정핵이라고 불러. 그래서 여기는 저위도, 여기는 고위도, 중위도 이상의 고위도. 그래서 이렇게 물방울이 만들어지면서 물방울이 합쳐져서 비가 되는 거야. 자, 여기는 얼음, 빙정이 떨어지니까 눈이 되겠지. 눈이 내리다가 그냥 눈으로 올 수도 있고요. 눈이 녹으면 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저위도에서 물방울이 합쳐져서 비가 내려요. 이거를 병합설이라고 불러요. 병합설. 알겠지? 이걸 병합설이라고 하고, 자, 고위도에서 얼음 덩어리, 즉 빙정이 만들어지면서 눈으로 내리고 이 눈이 녹으면 비가 되는 것을 자, 빙정설이라고 부른다. 두 가지. 자, 이해됐습니까? 오늘 축하로 가야 돼? 축하로 가야지. 오늘 하고 왔어? 금요일 날 해? 이제 일요일 날 안 해? 주말에 안 해? 좀 버텨봐. 자, 구름 끝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자, 그래서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는 일단 공기가 상승해야죠. 그치? 그래서 공기가 상승해야 구름이 생성이 돼. 그래서, 자, 수증기를 발음이 안 되네. 수증기를 수증기가 포함된. 진짜 이 발음 어렵네. 우리나라 말이 제일 어려워. 우리나라 말이 제일 어려워. 자, 근데 머금은? 자, 어쨌든 공기가 상승해야 돼요. 그래서 기온이 떨어진 구름이 만들어지죠. 자, 이거 지표면이 강하게 가열이 되면 상승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지표면이 가열이 안 돼도 이쪽에서 고기압이 있어. 그럼 양쪽에 고기압이 바람을 밀어내면서, 그렇죠? 그래서
밀어내면서 상승하게 돼요. 여기가 이제 저기압이 형성이 될 때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공기가 모여들면 이 모여드는 공기에 의해서 밀려서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저기압이죠, 저기압. 그래서 저기압 지역에서 공기가 상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부는데, 자, 이렇게 평야에서 바람 부면 이렇게 갈 거야. 그치? 근데 이 바람이 만약 산이 있으면 산을 타고 이렇게 공기가 올라간단 말이야. 산을 타고. 그래서 산을 타고 이렇게 공기가 올라가는데, 요거 같은 경우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자, 여기가 태백산맥이야. 이렇게 얘기하자.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자, 요렇게 태백산맥입니다. 대관령. 자, 여기가 동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바람이 불 거예요. 그럼 여기는 바다 위를 지나니까 수증기가, 자, 많은 공기가, 자, 요렇게 타고 올라가죠. 자,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치? 그래서 자, 구름이 만들어줘. 비나 눈.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동쪽이라서 여기가 영동지역, 여기를 영서지역, 여기가 이제 저기 어디냐, 저기 그 영서지역 가면 뭐 철원, 홍천 이런데. 자, 여기는 이제 그치, 강릉, 속초 이런 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겨울철에 동해안에 눈이 많이 와. 그러면 이제 요게 타고 넘어오는 요 공기는요, 수증기가 없어요. 그래서 건조한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가 안 와요. 눈이 안 와요, 겨울철에. 그래서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동해는 눈이 많이 오고, 자,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서쪽, 영서 지역은 눈이 잘 안 오고,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녹새바람, 녹새구름, 녹새바람 이렇게 얘기하지. 자, 그다음에 자, 이건 뒤에 이제 우리가 기단이라고 하는데, 따뜻한 공기하고 찬 공기가 만나. 그래서 이렇게 찬 공기가 있는데, 여기서 따뜻한 공기야. 자, 따뜻하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수증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알죠?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자, 천천히 이동하면서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는 이게 이동 속도가 느린 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에 층층이 구름이 만들어져요. 충은형 구름이 만들어져요. 알지? 자, 이것을 우리는 온난전선이라고 불러요. 온난전선. 자, 그래서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 만나는데, 자, 이번에는 뭐냐? 자, 여기에 따뜻한 공기가 정체된 상태로 존재해.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정체돼 있어. 자, 찬 공기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여. 자, 빠른 속도로 움직이니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타고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적은형의 구름이 만들어져요. 알지? 자, 이거를 우리는 한랭전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두 공기 덩어리가 만나는 곳을 전선이라고 그래.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천천히 올라가면 온난전선. 충은형 구름 넓은 지역의 소나기. 자, 한랭전선은 따뜻한 공기를 찬 공기가 타고 급하게 올라가니까 적은형의 구름. 그래서 좁은 지역에서 소나기.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날씨에서 이거 배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서로 만날 때도 어떻게 돼? 자, 구름이 형성이 된다. 구름이 형성이 돼. 왜냐면 올라가니까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올라가니까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그치?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되고. 자, 그 다음에 구름의 종류는 아까 얘기했지. 공기가 급격히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 저군형. 자, 그러면 저군형은 뭐냐면
폭이 좁고 높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소나기, 좁은 지역에서의 소나기가 내립니다. 알겠니? 자, 충운형은 공기가 느리게 상승할 때, 그치? 옆으로 퍼지니까 폭은 넓고 높이가 낮다는 거고, 그래서 넓은 지역에서 비가 내리면, 자, 가랑비가 내린다. 또는 이슬비가 내린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구름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상승되는 속도를 봐야 돼. 상승되는 속도. 자, 찬 공기가 빠르게 움직이고요. 그래서 찬 공기가 빠르게 움직여서 타고 올라가면 저군형이고, 따뜻한 공기가 느린 속도로 타고 올라가면은 어떻게 돼? 자, 충운형 구름이 되고. 그치? 맞니? 자, 이거 틀렸는데? 아무도 눈치 못 차네. 찬 공기는 밀도가 커, 작아? 밀도가 커요. 크잖아. 아, 밀도 큰 놈이 작은 놈 타고 어떻게 올라가? 반대로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아무도 못 알아차리네. 나도 알 줄 알았어. 자, 봐. 자, 이게 찬 공기가, 이게 따뜻한 공기가 있어. 근데 따뜻한 공기는 정체 상태야. 그래서 찬 공기가 빠르게 이동을 해. 그 밀도가 가벼우니까 어떻게 되니? 찬 공기가 확 하니까 얘는 찬 공기를 타고 이렇게 위로 급격히 올라갑니다. 알겠니? 그래서 찬 공기가 빠르게 움직여요. 여기는 찬 공기는 정체되어 있고요. 따뜻한 공기가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찬 공기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면서 얘를 급격히 올려요. 그래서 이렇게, 알지? 구름이 생겨요. 저군형 구름.